신영복 선생의 담론,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읽고 쓰고 영상을 남기다. 빨갱이 최호영 지음. 어느 해 더운 여름날 철학서인 듯 수필인 듯 찬란한 글 무늬에 빠져 한 작가의 수필집 대여섯 권을 단숨에 읽어내린 경험이 있다. 그 후로부터 나에게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 함은 무더운 여름날로 인식되었다. 뒤늦게 과학 공부에 심취해 과학자를 동경하게 된 어느 문과 남자 작가가 했던 말처럼 그의 여름날은 먹는 대로 몸이 되었고 읽는 대로 생각이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도 나는 초평저수지에서 물결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손살 같은 세월과 한판 겨루느라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대개 이 나이쯤 되면 생산 공간을 떠나 있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그간 비추태든 곳간을 야금야금 비워가면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 입장에 놓여 있다. 이게 다 젊음을 잘못 사용한 결과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즐기며 살고 있는 중이다. 주말인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다학이라는 지역문화 답사팀이 농다리 탐사를 마치고 이곳 한반도 전망대에까지 오게 된 모양이다. 경기가 어려워진 탓인지 답사팀에서 카페를 이용한 분들은 겨우 10여 명 안팎이었다. 이변이 없는 하나로 7시간 정도는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있지만 번화한 수익 창출은 꿈도 꾸지 못한다. 다만 신간서적 정도 망설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익은 생기고 있는 편이다. 오늘 같은 주말에는 전국 각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평일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따분하거나 갑갑할 때도 많겠다며 염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사실 혼자 있을 땐 오히려 더 바쁘기 때문이다. 각종 SNS를 이용하여 포르사피엔스로서의 존재감도 꿈꾸며야 하고 눈앞에 널브러져 있는 문자 영혼들과도 만나야 하기에 그렇다. 황혼이 되고서야 비로소 이런저런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자 비활동적이어도 괜찮은, 아니 비활동적이어야 더 좋은 읽기놀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청춘에도 지금처럼 책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더라면 삶의 판도가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하면 쓴웃음이 난다. 책을 통해 세계관이 먹비슷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일이 일상의 기쁨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존재의 외로움과 허물을 견딜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다. 늙어가며 책 읽기란 바로 이런 맛인가 싶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설이 너무 길어져 버렸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았던 신영복 선생.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생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빨갱이, 미중북, 미니 한바탕 이념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실 신영복 선생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맹탕이었다. 그러니 더욱 궁금해졌다. 어떤 이유로 그분을 존경하면 빨갱이로 치부되는 것인지 말이다. 신영복 선생께서는 1941년생으로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밀양에서 자랐다고 한다. 밀양은 내 고향 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의령 또한 나의 외가이기도 하다. 특히 밀양의 얼음골과 삼량진이라는 곳은 학창시절 기차를 타고 다니며 추억 쌓기를 즐겨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게다가 신영복 선생의 매형이 부산상고에 근무했다는 인연으로 선생께서도 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남다른 감회가 생길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문학교였던 부산상고 학생들과 모교인 부산여상과는 같은 상업학교로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까까머리의 산화의 검정색 교복의 남학생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은 아직도 서랍 속에 고이 잘 모셔져 있다. 이후 선생께서는 서울상대에 진학하고 1년 만에 4.19를 경험하며 후에 통역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리고 20년 만인 1988년에 전향서를 쓰고서야 겨우 출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선생께서는 감옥에 입소를 했던 것이고 나의 청소년기와 성년기 내내 선생께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카페에 비치되어 있는 책장 문을 열고 노란 표지에 도톰한 책 한 권을 꺼내 들어보았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일한 책이었다. 이 책을 구입할 때만 하여도 글쓴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지도 못한 책. 지금은 청주시 문화원 원장으로 계시는 강전석 선생의 추천으로 대충 훑어보고서는 넣어둔 책이었다. 이왕 내친 김에 나의 글쓰기 지도를 해주셨던 수필가 이방주 선생께서 일전에 추천해주신 담론도 서둘러 읽어보기로 하였다. 위편 3절까지는 어린반 푸너치도 없었겠지만 최소한 3번이라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었다. 이와 더불어 신영복 선생의 살아생전 영상물들을 두루 찾아 경청을 한 후에 다시 담론을 읽어보니 활자를 한자 읽어나가는데도 마치 선생의 육성이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전율이 느껴진다. 어느 해 여름 최민자 작가의 꿈꾸는 보라에 푹 빠져 있었던 그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꼼꼼히 짚어보아도 그분을 존경한다는 이유로 빨갱이 취급을 받을 만한 당위성에 동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시대적으로나 정치적 배경으로 고나당대의 지성인이었다면 마땅히 미제국주의와 동남아 식민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기조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싶은데 말이다. 물론 통일혁명당의 우두머리들이 북한의 수배들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선생을 비롯한 하부 조직원들 모두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던 바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신영복 선생을 비롯한 통역당의 대다수 회원들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알고 참여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으니까 말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옛말처럼 선생께서는 긴 수감 생활 중에도 늘 책을 가까이 하신 분이었다. 한학자 로촌 리구영 선생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면서 동양고전을 익혔고 연대체, 민체, 어깨동무체라고 불리는 신영복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진즉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끔씩 마시는 소주도 충북소주 시원 보다 처음처럼을 더 많이 애용할 걸 그랬나 싶어 혼자 실실 웃었음을 고백한다. 이 정부에서는 선생의 글씨체가 담긴 기념비도 인형 운운하면서 없애버린다 하더라만 말이다. 선생의 말씀대로 대학 서열과 학력 차별이 없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인 작금의 한심스러운 나라 꼴을 보면 그런 날이 오기도 전에 지구가 먼저 아비규환 속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그래서 리백도 R&D도 이래저래 다 슬퍼지는 것이다. 모름지기 우리들 각자는 생전에 이루기 어려운 이상 하나씩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도하였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담론들은 5년 후, 10년 후 고독한 밤길을 걷다가 문득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는 말씀에 와서는 심장이 쿵쿵 뛰는 느낌을 받았다. 작가는 쓰러지고 없어도 독자는 끊임없이 생겨나거니와 그 독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말이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세상에서 온고 보다 참신이 여러분의 불령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오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개혁의 정신으로 내일을 구축하자는 진보적인 사상체계를 재상 확인할 수가 있었다. 선생의 떨리는 지남철이란 시의 가르침처럼 언제나 오름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아무려면 달팽이도 공부를 한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닌가 말이다. 적어도 인간 이해에 있어서 감옥은 대학이었습니다. 20년 세월은 사회학 교실, 역사학 교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학의 교실이었습니다. 글쎄 조금은 억지스럽다고 흉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시궁창과도 같았을 인간시장에서 끝내는 헤쳐나오게 된 내 삶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 한 조각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 세상에 잡초는 없다. 하실 만큼의 선생의 인간애적 세계관에 어찌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표현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감옥도 내 인생에 있어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고 만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전 과정이 자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해본 내 처지로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게 공감한다. 독방은 내게 최고의 철학교실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혹독한 임사체험에서부터 20년 무기징역을 살아오는 동안 수시로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자살하지 않고 기약 없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습니다. 겨울 독방에서 만나는 햇볕은 비스듬히 벽을 타고 내려와 마룻바닥에서 최대의 크기가 되었다가 맞은편 벽을 타고 창밖으로 나갑니다. 길어야 2시간이었고 가장 클 때가 신문지 크기였습니다. 신문지만 한 햇볕을 무릎 위에 받고 있을 때의 따스함은 살아있음의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햇볕 때문이었습니다. 까미의 이방인에서 메르소는 햇볕 때문에 아랍인을 죽였다고. 하지만 겨울 독방의 햇볕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였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은 좁고 어둡고 칙칙했을 깜방을 비춰준 한 조각 햇볕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말이 나에게는 절망적이었다는 말로도 해석되었다. 젊어 한때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 순간에 나 또한 기댈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다. 믿음 밖에는 내가 나를 믿는 마음, 그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기댈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그 흔한 신앙의 힘도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끝내는 이 어둠을 내 발로 걷어나갈 것이라는 마음의 힘에만 의존해 살았다. 마침내 인고의 세월은 장기수 같았던 내게 배당된 시련들을 거두어 갔다. 지금의 나는 내 신념의 결과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나의 신념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다. 신념은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이었구나 싶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는 21세기 빨갱이 타령이라니 이게 다 뭘꼬요.